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뭘로 느끼십니까? 정치권을 보면은 이게 봄이 아니라 이 겨울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창 공천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양당 모두 이 소위 말해서 비대위 그 계파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원로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분의 시선으로 정치 상황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진짜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 그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굉장히 출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놓여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성패를 가름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비대위원이니까 예. 조금 더 두고 보기는 해야지만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선전한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난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회동하면서 네. 이 갈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가, 봉합이 된 건가, 요 시선도 아직은 좀 글쎄, 갈려서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어떤 조사해 보니까 52% 지지. 예. 근데 윤 대통령은 31% 32% 거의 많은 여론기관이 그렇게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52%가 됐어요. 본래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지 기반이 겹치니까 거의 완전히 겹친다고 그러거든요. 한 5% 정도 차이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31%쯤 돼야 되는 거, 32%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52%가 됐거든요. 그게 언제냐, 계기가 보면은 나 사퇴 거절했다. 사퇴하라고 하는데 거절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경률 공천 얘기하고 또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그 명품백 사과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를 두드러는 듯한 비슷한 얘기를 그 한동훈 위원장이 했잖아요.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이 확 달라졌거든요.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죠.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명품밥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드는 듯한 그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천 논란 아니에요. 네. 김경률 여기다 거의 공천한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밥도 먹고 기차도 같이 타고 그랬으니까 여전히 본래 그 갈등의 요소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묻혀 있거든요. 봉합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는 이거는 터져 나올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떻든 지금 선거 안에 60일 안에 70일 안에 70일까지 안 됐죠. 69일 남았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싫으나 좋으나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을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당장 공천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가 공천 내가 한다.
그리고 우선은 공관위가 해야 될 과거 같으면 공관위원이 다 해야 될 일인데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서 뭐 면접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걸 보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윤희숙도 뭐 자기가 뭐 공천 얻는 듯이 얘기하지, 김경률도 공천 얻는 듯이 얘기하지, 원희룡도 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뭔가 가지고 있는 뭐 노트가 있을 텐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의견이 같을 거냐. 만약 다르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이더니 옛날 장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 뭐 대구시청 검사가 아니에요. 네. 이 사람도 와 보니까 이거는 자기는 자기에게 미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미션. 뭐 자기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호락호락 누가 하란에게 뭐 윤석열 대통령 용산도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게 선거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불보듯이 뻔하게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마 크게 폭발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나 저러나 이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용산 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1%, 32% 이렇게 되는데 이거 사과 안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한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게 7, 8%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7, 8%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수치적으로.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해 65%라는 강력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보수 중에서도.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의 그 지지를 국민들에게 받을 수가 없을 거다. 보수 진영에서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공천 받아서 밖에 나가 다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예.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게 뭐 봉합이 됐다라고는 보지 않고 예.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잠재돼 네. 있다. 지금 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2%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여론조사고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구도가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혹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거 어떤 형식으로 치르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저는 잘 출발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그 근거는 이 선거 구도를 바꿨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네.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정치 선거 구도를 바꿨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윤석열로 갔으면 예. 그건 상당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비슷비슷할 거래요. 이재명 대 윤석열은 지지율이 비슷비슷할 거래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은 5% 뭐 이런 정도에다가 한동훈이가 52가 됐거든요. 완전한 차이가 나는 구도로 바뀌었어요.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다, 중간 평가다 이런 선거 구도가 되면 아무래도 약점이 많지요. 공격받을 만한 게 많지요. 그러나 이거는 한동훈은 살 사람 아닙니까? 예. 공격받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과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만들어. 이건 굉장한 말하자면 그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에 있어서. 예. 이거는 아주 국민의힘이 너무 잘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제 문제는 이거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는 건 문제긴 한데 아직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한동훈이 풀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유승민 전 의원 이제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효과, 영향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네, 어떤 면에서? 좀 애매한 사람입니다. 비대위원장 하실 때 좀 잘 하실 네. 거예요. 아니 뭐 그 전에 제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으로 갔었을 네. 때 그 윤리위원이었으면 제가 아. 위원장이었고 윤리위원이었습니다. 아. 그냥 그때부터 이제 잘 아는
뭐 잘한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인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대표가 이준석 신당에 갈 수 있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가봐야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이미 주역이에요. 세상이 지났어요 이제. 예? 자기 거기 가야 주연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천하 뭐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난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뒷방 늙은이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못 간 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남긴 남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그 전 의원 대표에 대해서는 찬반이 확실해요. 네, 뭐 이미 뭐 배신자라는 그 이 프레임이 네. 이게 뭐 네. 이건 벗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대구 같은데 나올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그 지지 기반이 거긴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의 과거의 당원이라든지 일반적인 당원들의 정서는 저 사람 배신자다. 뭐 이런 말하자면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걸 떼긴 떼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좀 쓴소리도 했고 좀 뭐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그렇죠. 이런 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수도권 쪽 이런 데에서는 좀 발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그럴 수 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게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보면 당원들이 다 일치 단결을 해서 사실은 지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유승민 대표가 수도권에서 뭐 무슨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유승민 대표의 역할을 지지할 것이냐 난 굉장히 의문으로 봐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도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좀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탈당을 해가지고서 그 당에다가 계속 욕을 하는데 보통 심각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그냥 뭐 웬만해서 나가면 모르지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가서 했던 그 행태라는 것이 그때의 그 말하자면 그 모욕 이거를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트라우마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여러 정당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유승민 그 바른정당하고 합한 것 때문이에요. 그 황교안 씨가 좀 서투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지분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전통적인 지지자들, 그 후보들, 이 사람들 갑자기 내치고 그리고서는 낙하산으로 좀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다 공천을 한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패망을 한 국민의힘이 의석을 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유승민 의원은 오래 아는 사람이지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도하다. 네. 왜 저렇게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저러냐? 저 사람은 진작에 저거는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다. 정치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염치로 그렇게 요구하고 나갔던 정당에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느냐? 왜 남아있느냐? 정당이라는 데가 그런 데냐? 뭐 자기가 이 정당을 뭐 떠나본 적이 없다. 누가 그러면서 떠나본 적이 없기는? 하태경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본 적이 없기는? 나가가지고서 총선도 그때 대선도 망쳤지, 네. 총선도 망쳤지, 다 그렇게 해방을 얻던 사람들인데 이제 지금 뭐 한번 사과 네.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운동권 심판론이죠. 이게 이제 정권 심판론 프레임 대 운동권 심판론 뭐 이 프레임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86세대 청산론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퇴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한 가지 한동훈 위원장이 간과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이 사람이 운동권을 뭔지 몰라요. 운동권이.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한동훈 위원장이 퇴출해야 되겠다는 세력은 586 세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586 세대거든요. 전대엽 세대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대협 시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이어받은 세대예요. 예. 한 세대가 낮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거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념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한번 지적을 했다면서도 사실은 586 세대가 그냥 남아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세상이 뭔지도 알고, 이념적으로는 훨씬 이 사람들이 훨씬 좋다. 물론 뭐 그동안에 기득권을 누렸다는 그런 밉상은 있지만은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한교협 시대죠. 이 세대가 들어오면 훨씬 더 이념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념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무슨 호랑이 무섭다고 호랑이 피하다가 무슨 곰만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요 지금 신당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당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그 이름 전 밤마다 한 번씩 외우고 잡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많아서 약간 뭐 개혁이라는 거 알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개혁이라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당이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성공 못했습니다. 정당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세 사람입니다. 예.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물론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건 별도로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동안에. 아직은 이게 아직은 국민들이 그렇게 점점 여론조사의 결과도 보면은 결집하는 현상이 생겨요. 양당으로 지금 결집하는 네. 세상이 생겨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사실은 이 양당 체제를. 이게 제가 바라는 거는 국민의힘, 내가 비대위원장도 지냈지만 예. 국민의힘이든지 더불어민주당이든지 간에 과반수 넘는 당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168석, 170석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정치가 실종이 되죠. 이거는 최악입니다. 예. 지금 그 20대 우리 국회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21대입니다. 21대. 네. 최악입니다. 3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보니까 어느 나라에 보니까 8석, 9석 가진 정당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캐스팅 보트 역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한번 국민의힘 때 우리 국민의당 때 봤거든요. 안철수 당 때. 괜찮았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념 이거 정말 국민들 이거요 식구들하고 만나서 정치 얘기 못해요. 다 나뉘어져가지고 이념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이게 정치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정치부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양당 체제 가지고 죽어도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암만 대표가 인격이 높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구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출연하는 것이 상당히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제 3당에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전략적으로 조금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텐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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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비슷비슷하면 합하기 어렵거든요. 그 세력이 말이죠. 그렇죠. 한쪽이 기울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빅텐트로 가야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무슨 그 세 사람이 국민의힘 민주당에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이 사실 어디로 갔어야 되는가? 이준석 당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당이 20대, 30대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이 지금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20대, 30대예요. 그리고 중도예요. 그리고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이준석 정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은 중도가 붙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과 상. 이 사람들이 이 서울, 경기 수도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 중도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호남으로 전진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좀 세력이 좀 약화돼야 그래야 이게 합당하기가 쉬웠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양쪽이 이 사람들이 유준석 당으로 이낙연 당으로 왔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양쪽이 비슷하는 경우에 합당하게 연합하기 상당히 어렵고 뭐 지도 체제라든지 예. 네. 주도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대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두고 봐야지만은 예. 반윤 반 이재명이다. 이거를 말하자면 공간을 하고 이거 뛰어넘자 이렇게 해서 예. 빅텐트가 쳐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색한 건 뭐냐면은 그때는 이낙연이라는 확실한 그런 그 두드러진 지도자 네. 당의 지도자와 이준석이라는 두드러진 사람 처음부터 이게 약화가 됐어. 이낙연이 약하고 들어와야 되는 건 누군가가 예. 이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게 뭐 이준석이 있는 당에 호남 사람들이 가서 이게 정사적으로 그게 좀 애정이 갈까? 어? 그렇죠. 또 무슨 뭐 20, 30대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태 정치에라고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낙연한테 쉽게 갈까? 예. 마음이 갈까? 이게 사전에 합당하기 전에 이거를 무언가 주도권을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 안 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회적 거리를 할 때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념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걸 시킬 수가 있느냐. 혹은 다른 뭐 이념 뭐 생각을 가진 사람을 동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거리 여러 가지 그 재는 방식인데 그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이 일종의 정치 테러. 예? 이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돈남마라는 얘기죠. 무슨 뭐 윤석열 대 정치를 하기로 말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훨씬 일찍 정치를 했죠. 응? 정치를 했죠. 그리고서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걸 했어요. 아 그게 이제 굉장히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혐오, 갈등 이거는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탄핵이에요.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했지만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문재인 쪽 사람들에게 이거 탄핵으로 가면 이 응어리가 오래 간다. 해결할 길이 없다. 맞아요. 그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화문에 매일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집회가 태극기 부대는 시청 앞 이쪽은 이 싸움을 하는데 광화문 야 그리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서로를 욕하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니까 그게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네.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때 탄핵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야로 가야 된다. 탄핵까지 가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 이 적어도 YS DJ 때는요 서로가 인정을 했어요. 보복 안에서 정치적인 보복. 예? 이명박 정부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부터 그 노무현 불행한 사태가 대통령.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한이 맺힌 거예요. 1년에도 수만 명이 거기 참배하러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한 맺힌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연세가 많으신 여성 대통령을 일어나 5년을 감옥에다 넣어놔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했는데 윤석열 등장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은요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사람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에서는 영입했어요. 그만하면 화해지. 그러네요. 네? 이번에 보니까 양승태 뭐 대법원장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근데 무죄 받았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예. 수사 책임자였어요. 그것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돈남마라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시간이 거진다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언급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언론과의 대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담인지 뭔지 회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 2번 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옛날에 YS도 그랬어요. 한 번 사과했다가 안 돼가지고 2번 했어요, 사과. 사과를 잘해야지 안 하냐면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짚고 가야 된다. 예, 네. 어떻든지 간에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해명하고 넘어간다. 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미만큼 사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가래로 막는 심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해명이 나온다.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지만은 그러나 무슨 어떤 경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혜를 짜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고두고 이제 계속 그럼요. 반복돼서 예. 나오는 아니 그건 뭐 상대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선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어쨌든 이 계속 좀 중요한 말씀, 중요한 시기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뭐 저희가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치 테러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만 이 정치라는 게 선과학의 갈등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은 절대선이고 상대편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이 정치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증오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건가 보다. 넘어가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